힘드시죠? 저는 힘들어. 자, 보증금에서는 이런 경우 문제가 있죠. 자, 1번 순위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붙어 있어요. 피담보 채권에 1억. 그리고 두 번째로 을이 임대차에 있어요. 임차인. 자, 보증금 2억에 대항 요건 다 갖췄습니다. 전입신고 다 했어. 세 번째로 이제 B라는 사람이 또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또 설정해요. 자, 1억을 빌려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서 병이라는 애가 경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경락 대금을 납부했겠죠. 자, 3억이 나왔어요. 그럴 때 이 임차인, 이 경락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대항력 아무리 갖춰봐야 쫓겨나야 된다고요. 그럼 쫓겨나면서 뭐는 받아야 돼? 보증금 2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지위가 승계되는 게 아니니까 얘한테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줄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자기 주택이 지금 경매 들어왔는데. 그러면 요 경매대금에서 배당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배당 요구를 하면 이 3억을 어떻게 배당을 해주냐, 그런 얘기지. 순서는 누구한테? A한테 먼저 1억을 배당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얘 받을 돈 얼마? 2억. 얘 받을 돈 얼마? 1억. 자, 이제 여기 2억 남았죠? 누구한테 먼저 배당을 해줘요? 을이에요? B예요? 얘한테 배당을 해줘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 2번 있다고 얘한테 배당해줘 그러면 안 돼.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긴 뭐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꾸 대항력, 우선변제 이걸 같이 막 합쳐버린다고. 항상 꼼꼼하게 보시라고. 자, 원래 임차인은 이것도 없어요, 지금. 응?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권을 갖춰서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경매에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선수의 저당권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백날 이걸 갖춰봐야 대항력은 없다고요. 그럼 배당받는 것은 이건 일반 채권자가 돼버리는 거지. 응? 그럼 당연히 일반 채권자는 채권이고 이건 물건이죠. 그럼 물건이면서 이거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얘보다 우선 배당 받아야지. 그 법적으로 따지시라니까.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1억을 배당해 준다고. 그럼 3억 중에 2억이 날라갔죠? 그럼 얘한테 얼마 주고? 1억 주고 나가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의 보증금은 이 사람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보증금 얼마 받아야 되는데 2억 받아야 되는데 1억만 받고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재산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날아간 건 아니야. 얘한테 받을 1억은 있어.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받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대금으로부터 얘보다는 어쩔 수 없지만 얘보다 먼저 받게 하면은 이거 다 챙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임차권을 저당권하고 똑같이 또 만들어 버린다니까. 대항력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임대차 계약서에 뭘 받으면, 확정 일자를 받으면 이거 등기한 일자하고 비교해서 얘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아보면 이제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배당 순서가 얘 1억 주고 얘한테 얼마 주고 2억 주고 얘한테는 줄 게 없고 이래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얘는 2억 다 챙겨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걸 보증금의 우선 변제 효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항 요건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뭘 받았으면, 확정을 받았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그 환가대금은 경매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의 변제 받을 권리, 그럼 배당 받을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채권인 임차권을 완전히 물건화시키면서 물건 중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대항력, 우선 변제적 효력, 더 나가서 최우선 변제권까지 인정해버리잖아, 이게. 물건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우선 변제권이 있을 뿐이지. 그만큼 임차인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자, 확정일자 취지 같은 거 별 필요 없고. 발생 시기는,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확정일자 전에 밑바탕은 뭐가 발생돼야 돼요? 대항력이 발생해요. 대항력이. 그러니까 뭐 여기 대항력권이 요건데 만일에 2월 2일 날 대항력권 갖췄고 확정일자는 2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했다고 우선 변제 효력을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 2월 2일 날 주민등록 옮겼으니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은 2월 며칠부터? 3일부터, 그러니까 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해준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선 변제 효력은 대항력이 밑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자, 대항력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적 효력도 다 갖췄어요. 그럼 경매 절차에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배당해 주나요? 아니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배당 요구 채권이 됩니다. 어렵게 써놔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자, 임차인이 뭘 갖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임차인의 지위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지위와 그 다음에 뭐? 전세권자 지위, 법적인 지위가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그러니까 무게가 2개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다르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은 전세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가했죠? 네.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배당 참가했으니까 전세권은 없어져요? 살아남아요? 없어진다고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했으니까. 근데 전세금을 다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지.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았죠? 네. 자, 그러면 전세권은 없어져. 그럼 전세권에도 대항력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었지. 있었는데 전세권 자체가 없어졌죠. 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 참가해가지고 전세금을 다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약간 승질 날라고 그런다.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했었으면 좋은데, 원문을 그대로 해가지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임차인으로서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전세권자의 지위로서의 전세권은 행사한 거다, 하지 않은 거다?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야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으면 전세권에 대해서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따로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법조문은 이제 작년에 새로 들어갔으니까 사실 그전에는 이런 법조문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하여간 2, 3년 전부터 뭐가 이슈가 됐어요? 전세 사기. 결국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임대인, 기존에 있던 임차인의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임대인은 각종 그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를 새로 임대차 계약할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 제시를 해줘야 돼. 자,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확정일자 부유라고 차임 얼마고 보증금 얼마인지 자 이런 것을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세금 다 냈는지 안 냈는지 아니 그거 모르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임대차 들어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세금 안 내가지고 압류 들어와서 경매 들어간다. 그럼 날리는 거죠. 그래서 납세 증명서 이걸 제시를 해주게끔 돼 있다고요. 가볍게 보시고. 자, 좀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변제 효력인데 그 우선변제 효력은 그 보증 금액이 얼마냐 상관없이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란 말이에요. 즉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1번 저당권이 있고요. 1억. 2번 저당권이 있고 1억. 자, 이 주택에 지금 두 개의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차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들어가지 지금. 선수인 저당권이 두 개나 있는데 근데 임차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이런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증금 한 1억에서 들어왔어. 자, 그리고 하란 대로 다 했어. 전입신고 다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도 미리미리 다 받아놨어요. 근데 이 주택이 나중에 경매가 됐네. 경매 대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왔어요. 일단 얘 아무리 대항요건 갖췄다 하더라도 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나가야죠. 나가면서 뭘 받아야 돼? 보증금. 그럼 보니까 2억 가지고 이제 나눠 가져야죠. 자, 맨 먼저 얘한테 1억 주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1억 주겠죠. 얘한테 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겠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자, 그럼 이런 사람들도 이제 보호해보자.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 임차인보다 더 없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경제제약자.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법에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보증금을 조금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선수익권자보다 이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얘부터 먼저 배당을 해주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라고 그러죠. 최우선 변제.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자, 여기 있잖아. 이미 뭐라고? 최우선인데 무슨 일자가 뭐가 필요해? 일자가 필요한 것은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일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미 여기서는 뭐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어? 최우선. 그러면 일자가 어쨌든 얘부터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받을 필요 없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이 뭐만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대항요건만. 되셨나요? 네. 자, 소액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다는 아니고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선수권자보다. 자, 그러려면 이 임차인은 뭘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외우지 마시라니까. 무슨 변제? 최우선이라니까. 그럼 일자가 필요 없다니까. 근데 우선 변제권은 순서대로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일자가 필요하다니까. 등기한 일자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되셨죠? 네, 그래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막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죠. 됐어요. 뭐 3번은 가볍게 처음부터 법에서 정해진 소액 임차인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그 보증금을 나중에 뭐해서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됐다. 그래도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에서 정해진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 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뭐 할 일 없고 하신 분들은 이거 외우시고, 시험을 위해서는 어디 걸 외우시면 돼? 서울 거 외우시면 되지. 주로 서울 걸 주로 내지. 저 파주 뭐 이렇게 내겠어? 자, 서울은 보증금 얼마 이하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여줘요. 1억 6,500만 원 이하. 이것도 이제 작년에 바뀌었죠. 자, 1억 6,500만 원 이하로 들어온 사람들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 얼마를 5,500만 원을 선수의 저당권자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줘라. 자, 되셨어요? 자, 이 판례에서는 소액 보증금이든 뭐든 우선 변제는 원래 임대차인데 여기 무슨 임대차예요? 주택 임대차죠. 그럼 경매 들어가면 주택만 경매 들어갈까요? 그 밑에 있는 대지도 같이 경매 들어갈까요? 대지도 같이 경매 들어가죠. 그럼 보증금은 경매대금은 주택의 경매대금 있고 대지 경매대금이 나올 텐데, 그럼 이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이라고 해서 주택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또는 최우선 변제 받는다.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는다. 대지도 포함돼요. 그래야지 임차인이 보호가 되지. 받을 돈이 많아지지. 그래서 대지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은 긍정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지 매각대금 우선 변제 그러면 끝은 기본적으로 긍정, 부정. 긍정 있다 하시라고. 뭐 달라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맞아요. 대지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대지 환가대금 우선 변제 할 수 있다 하시라고. 자,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들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 두 가지 보셨어. 첫 번째, 대항력 갖추는 거. 두 번째는 보증금 회수하는 거.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두 가지. 그냥 순서대로 배당받는 거. 무슨 변제? 우선 변제적 효력. 자, 일정 금액 이하로 들어온 사람들은 선수의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중에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증을 회수하라는 얘기인데,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럼 이 임차인은 큰일 났어. 왜? 자, 지금 보증금 받아서 다른 데 이사 가려고 다른 데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임대인이 지금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보증금 안 내준다고, 자, 그렇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니까 보증금 내줄 때까지 나도 안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좀 전처럼 지금 다른 데 이사 가려고 다 계약을 해놨다니까? 아니면 이 보증금 잔금 치러가지고 아파트 한 채 샀어요, 드디어. 근데 보증금 안 나간다고 난 통시행 항변 거냐? 그러면서 여기에 눌러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이 계약이 파기돼서 손해배상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보증금을 어디서 보증금에 해당되는 뭐 2억이다 그러면 그 2억을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여기 치르고 이사를 갔다. 그래도 문제지. 왜? 이 사람은 그 전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다 받았으니까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떠나버리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지고, 그럼 우선변제력도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이 주택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 2억은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머무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가에서는 이 임차인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2억을 뺏어서 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마음 놓고 이사 갈 수 있도록 이 주택에다가 뭘 해놓고 가라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라고. 그럼 원래는 임차권 등기 하려면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되죠? 근데 임대인이 협력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얘 혼자 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면 그 주택 소유지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결정 내려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임대인 몰래 그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대인한테 이제 통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이미 이전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에 그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가더라도 또는 주민등록을 전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자, 3번을 보시는데, 자, 얘가 보증금 3억을 주고 임대차 해서 잘 살다가 끝났는데 얘가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줘. 그래서 얘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얘가 이사 갔어요. 그럼 이 주택이 좀 비었죠? 예.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이 비었으니까 다른 사람 또 임차인으로 들여보낼 수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얘가 지금 자기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지금 나간 거죠?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열 받아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지가 보증금을 제대로 내줬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는 보증금 안 내주고 임차인이 요등기하고 나간 것만 생각하고서는 감히 내 주택에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 또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 빈 주택에 얘 보고 1억 5천만 원, 또 얘 보고 1억 5천만 원, 얘 보고 1억 5천만 원에서 소액임대차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순위권자 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5,500만 원씩 다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얘가 경매 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거든. 아니면 줄어든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를 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들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임차권 등기명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자, 됐습니다.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겠지.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동시행 항변권에서 배웠죠. 그러면 임대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변명, 명이죠. 명. 그래서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 5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경매 들어가면 그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요? 배당 요구 할 필요가 없을까요? 배당 요구 할 필요가 없지. 등기가 됐으니까 지금 돈 받자고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저당권 등기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임차권을 채권이지만 물권보다 더 세게 만들어줬어요. 대항력도 인정하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하고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해주고 자기 혼자 임차권 등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임차인이 굉장히 세졌죠? 그럼 임대인 측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럼 너는 짧게 살고 나가라. 그럴 거 아니야. 기간을 길게 안 하겠지. 그래서 그 임차인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자. 그래서 존속기간 보장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게만 만들면 뭐해? 기간을 짧게 하면은 살다 이사가고 살다 이사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 최근에 그런 거 보셨죠? 들어봤죠? 계약갱신 요건을 몇 년, 10년을 하겠대. 이제 10년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주택까지면 임대차 하면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속 살 수 있게. 물론 이제 그게 통과는 안 됐어요. 그건 뭐 법안 올리고 뭐하고 해서 뭐 문제. 계속 이제 임차인 이렇게 자꾸 보호하려고 세게 만든다고 지금 세게. 지금 2년 2+2 4년도 지금 문제건인데. 근데 이게 참 좀 여담이지만 그 지금 2년도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그 만들었다고 그때.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임차인 보호 됐나요? 더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이 탁상 공론 이게 책상에서 만드는 게 정책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항상 막 토론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실제 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임차인한테 다 전가를 할 거다. 그럼 4년 동안의 차임이나 아니면 보증금을 올려서 받았겠지. 임대인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계속 그냥 월세도 오르고 보증금도 오르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졌어. 갱신 요건 인정하는 바람에. 그럼 10년이면 10년치 보증금을 이제 한꺼번에 올리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월세하고 전세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월세 내다가 이제 젊은 애들은 집도 못 살 거야, 이제. 예, 외국은 맨 벌어서 월세 내주고서 판단하잖아, 이제 1, 200이 아니야, 이제 3, 400 그냥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상하게 정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뭐 그 얘기고. 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존속기간은 뭐 외우지 않아도 되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자, 최단 기간 몇 년? 2년 보장해 주죠.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몇 년으로 보겠다? 2년으로 보겠다. 다만 2년 미만으로 기간 정했어요. 1년으로 정했어. 그러면 일단 몇 년으로 봐주는데 2년 동안 살 수 있는데 누구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계약했으면 임차인은 아무 소리 없이 2년 살 수도 있고 그냥 1년만 살고 나 나가겠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할 수도 있더란 얘기죠. 임차인만 나는 거지. 임대인은 그럴 수가 없죠. 자, 당연히 이제 임대차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자, 기간을 정했는데 갱신을 하죠. 자, 갱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뭐에 의해서? 약정 합의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도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야 자기들 합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거 빼고 두 가지. 무슨 갱신과? 법정 갱신과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죠. 그러면 여기 갱신 나오고 여기 갱신 나온다고 해서 또 똑같이 보시면 하시라고. 이거하고 이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긴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니까 쉽게 해서 임대차 끝날 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너 나간다, 보증금 올려달라,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끝나는 거죠. 물론 기준이 다르죠. 임대인은 끝나기 전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자 통지하지 않아야 되죠. 나가세요. 이제 아니면 보증금 더 올려주세요. 월세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역시 통지하지 않았어. 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대로 끝났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거로 보는데, 그러니까 전 임대차와 동일하다는 것은 전 임대차의 보증금이 법정 갱신됐으면 그대로 얼마? 보증금 2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다만 존속기간은 다시 몇 년? 2년으로 봐주죠. 그런데 역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 지나면 임대차는 소멸이 되죠. 임대인 보증금 마련할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이런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임차인도 할 일 하면서 해야지.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어요. 자, 이럴 때는 법정갱신 인정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갱신은 어쨌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끝났을 때 자동으로 갱신된 거죠. 근데 요 계약갱신 요건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자 끝나기 전 6월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합시다라고 뭐 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거절할 수 있는 사유냐 아니냐 이렇게는 잘 안 나와. 왜냐하면 맨 마지막 사유 때문에 그러는데, 뭐 이거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거절하죠. 그 잘못한 것 중에 첫 번째, 이익이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뭐 했어요? 연체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차임을 연체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익이 2달분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차임을 연체한 뭐가 있으면, 사실 전과가 있으면 돼요. 잘못했잖아.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어. 임차인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또 동의 없이 전대를 냈어. 잘못한 거죠. 그냥 이런 걸 외우진 않아요. 자, 격본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자,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뭐 시켰어요? 파손. 잘못한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무조건 파손했다고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의나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지. 그럼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고, 두 번째는 임차인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비읍번, 주택의 전부 일부가 뭐 됐어? 멸실됐어. 무너져 버렸다고. 그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임차인은 부득부득 그 무너진 주택에서 살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이걸 뭘 외워요, 이게. 이런 게 나오겠냐고. 또 시업본도 좀 이 주택이 노후화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철거하려고 그래.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임차인이 부득부득 나는 거기 무너지는 데 살겠다고 하고. 말도 안 되지. 재건축하기 위해서 내보내야지. 자, 이제 이응번이 문제가 되죠. 이제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이제 결혼하니까 내 아들이 이제 들어가 살 거야. 또는 아버님, 아버지 또는 아들, 쉽게 전비속 실제 거주하려고. 현실에서는 이 사유를 가장 많이 되죠. 네, 이 사유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일단 그건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판례 중에 이것도 이제 이 판례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에 그럼 누가 실제 거주하려는 것을 증명하느냐? 그게 누구예요? 임대인이겠지. 임대인. 왜 이쪽이 문제가 안 나오면 지읒 때문에 그래. 자, 요거 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거절 사유를 잡아놨으니까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자체를 문제를 내기는 어렵다. 다만 그 중에 몇 가지, 자, 이기 차임액 연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돼요. 사실이면 쓰면 돼. 파손은 고의 또는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지.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해만, 1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갱신됐으면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몇 년으로 봐? 2년. 자,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 지나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그 기간은 이제 법정갱신하고 똑같아. 하지만 제도는 좀 다르다. 자, 손해배상 같은 것들은 이제 큰 문제 없고요. 뭐 기타 사항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들어가시는데 이것도 금방 끝나요. 왜 금방 끝나겠어요? 이 법도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니까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 예. 그래서 저희 교재 맨 뒤쪽 보시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그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4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당연히 적용 범위는 다르지. 주택임대차는 무슨 건물? 주거용 건물. 그럼 당연히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겠죠. 똑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요. 자, 양쪽 다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요건은 다르죠. 여기는 주택에 임도하고 뭘 맞춰야 돼? 주민등록을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건물의 인도와 주민을 맞출 수는 없고 뭘 신청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똑같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죠. 우선 면제권은 똑같아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양쪽 다 똑같이 받죠. 다만 확정일자 받는 기관이 다르죠. 여긴 당연히 그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받지만 여기는 누구로부터?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똑같이 임차권 등기명제도 인정해 주고요. 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해 주는데 물론 금액은 달라요. 금액은 다르지만 요건은 똑같이 주택이나 상가나 뭐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권만 갖추면 돼요. 자, 양쪽 다 최단기간 보장해 주는데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이죠. 자, 양쪽 다 법정갱신 인정해 줍니다. 자, 법정갱신할 때 주택은 임대인이 통제하지 않고 임차인도 통제하지 않아서 임차인까지 통제하지 않아야 법정갱신됐는데 상가는 누구만 통제하지 않으면 돼요? 임대인. 그것도 6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1개월까지. 그럼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작년에 이거 가지고 장난쳤는데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끝나기 전 한 일주일 전에서도 나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법정갱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거는. 하지만 임대인은 끝나기 일주일 전에는 너 나가시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최소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는 나가라고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제 법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구별되셨나요? 네. 기간 구조는 똑같아요. 최단 기간으로 봐주는데 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다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럼 양쪽 다 몇 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해지가 되는 거지. 아주 뭐 비슷합니다. 자, 계약갱신 요건도 인정되는데 제한이 좀 다르죠. 주택은 기간 제한이다, 횟수 제한이다. 횟수 제한이야. 한 번만 해야 돼. 그러니까 상가는 기간 제한이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몇 년? 10년. 그래서 이걸 여기다 붙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주택에다 갖다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을. 자, 다른 것은 큰 문제 없으니까 비슷하죠. 자, 이러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만 적용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시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자, 적용 범위인데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제한이 있죠. 자, 주택은 주거용 건물이라면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요. 저 강남에 전세 10억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 약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죠.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법에서 정해진 일정액 이하로 들어온 사람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거지. 여기 뭐 대규모로 무슨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한 층을 전부 다 임대해가지고서 뭐 보증금 뭐 한 20억 내고 이렇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무슨 약자라고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보증금은 얼마냐? 역시 여기를 아시면 되지. 서울은 얼마 이하로 들어와야 돼? 9억 이하로 들어온 사람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럼 환산보증금이 나오는데 그럼 보증금에 월세를 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기본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려면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가 여기 나왔는데 자, 보증금 7억에 서울에서 월세 210만 원으로 상가임대차를 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일단 7억에다가 요걸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럼 곱하기 100을 하니까 요게 2억 10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더하면은 9억 1000이 되니까 이거 9억을 넘어버리지.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법에서 정해진 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적용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네. 자, 몇 가지가 이제 인정되는데, 첫 번째 제3조 뭐에 대한 거냐면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이거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거 적용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20억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인도와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요. 또 계약갱신 요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회수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죠. 그 다음에 차임을 연체를 하는데, 그럼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 측에서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데,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는 몇 개? 2기. 상가는 몇 개? 3기야. 이건 뭐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석 달분의 월세를 내지 않았으면 해지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3기 차임에 해지당하는 거. 자, 요것들은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최단 기간, 아까 보셨던 1년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자주 나와요. 보증금 10억으로 해놓고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또 옳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자,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관할 지방 부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10억이니까 그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다 해야 맞는 얘기가 되죠.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을 때, 임대인은 그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약정했을 때, 임대인은 그 6개월 기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10억이면 그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이게 없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최단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이고 1년 이하로 미만으로 기간 정했으면 2년으로 보거나 아니면 임차인만 이걸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 주장할 수 없죠. 자, 그것은 얼마 이하일 때? 9억 이하일 때야. 10억이면은 그게 적용되지 않고 그냥 민법으로 적용돼서 지들끼리 계약한 대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기간 잡았으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몇 개월만? 6개월만 주장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섞어 놓는다고. 그래서 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3기 차임에 이렇게 달했을 때 해지당하는 거, 이건 보증금에 상관없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보증금이 초과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을 하시라고요. 이것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게, 자, 권리금 회수죠. 438페이지. 자, 주택에서는 임차인이 나가면서 권리금 받고 나가는 거 없죠? 예,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 임차인 갑이 갑의 건물에서 우리, 자, 임차인으로서 장사하다가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장사하면서 이제 각종 시설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아니면 고객성 같은 게 있는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 이걸 신규 임차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동종업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당연히 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 이 사람을 신규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예로부터, 자, 보증금을 받아서, 아니,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예. 자, 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주는 거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주는 거다. 새로 들어올 사람. 그럼 임대인은 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라는 얘기인데, 임대인은 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건 종료시까지죠. 나머지는 1월까지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이제 방해하는 행위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전부 다 이제 주어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뭐 시험 문제를 내놓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리을번이에요, 리을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뭘 한다고요? 거절해. 자, 갑의 상가 건물에, 자,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주선한, 얘가 이제 구했다고요. 새로 들어올 사람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뭐를 받는다고요? 권리금. 그걸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 방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얘는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한테 권리금 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지. 근데 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한다? 거절해. 그럼 여기서 임대차 계약이 안 됐는데 얘가 얘한테 권리금 줄 이유는 없겠죠. 그럼 얘는 권리금을 못 받겠지. 그러니까 얘 임대인은 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자,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2번 보시면, 자, 어쨌든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럼 절대적으로 방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사유가 있어. 자, 기본적으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임차인이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죠. 그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자,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임차인에게는 또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치겠네. 그럼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방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 그러면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게 뭘 하라고요? 손해를 배상해 주라고. 자, 이때 그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에 평가한 권리금 중, 자, 포인트는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었다고요. 근데 이걸 임대인이 방해해서 못 받았어. 그러면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 배상액은
원래 받을 5천만 원 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한 권리금, 자, 이게 만일에 4천만 원이라면, 자, 어느 한도 안에서 4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보상액을 결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거니까. 꼭 4천만 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을 이걸 높은 금액 이렇게 하겠죠. 높은 금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낮은 금액을.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주택임대차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손해배상 나오는데, 그건 이제 비교가 좀 돼요. 자, 주택임대차에서는 이제 권리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 주택 소유자는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를 이유로 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서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지가 실거주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 보증금하고 차임을 더 올려가지고 다른 임차인을 들여보냈다고.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해서 이사 간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해배상액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 액수는 이 세 개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서 높은 금액,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아니야, 거기는요. 예. 여기는 뭐 높은 금액이야, 높은 금액. 높은 금액. 예. 여기는 뭐고? 낮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주택은 손해배상 나오면 높은 금액이야. 큰 금액이야, 큰 금액. 높다기보다 더 큰 금액. 예. 여기는 상가는 뭐야? 낮은 금액이야, 손해배상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주택이든 상가든 손해배상액 나온다. 그러면은 주택 들어가면은 주택은 무슨 금액이고? 큰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준점이. 그러면 이것도 외울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주택에 산다 그러면 큰 평수에 살고 싶어? 작은 평수에 살고 싶어? 큰 평수지. 상가는 장사를 하는 것이죠. 장사는 저 고층 10층에서 장사하는 게 잘 돼. 1층에서 장사하는 게 잘 돼. 그래서 낮은 금액 이렇게 해서 외워서 연상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됐고. 자, 이 예는 뭐냐면 아까 자,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이게.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딴 거 하다가 여기 오니까 또 이제 헷갈리잖아. 자, 다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 방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해? 거절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근데 무조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요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자, 요걸 좀 보시는데 얘가 임차인이고 얘가 추선한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이 있는데 얘가 얘한테 권리금을 준다는 것은 얘가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임대인하고 얘하고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을 안 주니까 그런 거절을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딱 임대인이 보니까는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할 뭐가 없어? 자력이 없어. 즉 돈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러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은 딱 보면 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히죠. 자, 임대인이 보니까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뭐가 있어? 우려가 있어. 또는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야, 저놈은 아마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잘 지키지 않을 거야.
딱 보면 지가 궁예야? 관시법을 가지고 하는 거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근데 요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 자, 이제 요 임대인이 이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실거주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지. 실거주하겠다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 들여보내면 그거 안 되지. 그럼 여기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얘가 새로운 사람을 또 보증금 올려가지고 또 들여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거절하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 이상? 1년 6개월 이상은 그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럼 내 인정하겠다. 자, 이건 딱 정해졌으니까 1년 6개월은 기억하셔야 되겠지. 자, 이해되셨고요. 4번은 이제 임대인이 직접 이 건물에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선택한? 임대인이. 여기는 임차인이 주선한 거고 임차인이 구한 사람이고, 근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맺고 얘한테 권리금 줬다고. 그러면 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는 게 문제예요? 꼭 얘한테 받는 게 문제예요? 권리금 받는 게 문제지. 그럼 권리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면 당연히 얘는 얘하고 계약을 해야지. 얘하고 계약할 이유는 없겠죠. 거절할 수 있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네 가지 경우는 자,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권리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같이 비교하면서 비슷한 거하고 좀 다른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기출문제나 이런 거 푸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요 정도로 해서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론 강의를 원래 다음 주부터 이제 기출 강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일주일씩 좀 밀려가지고 다음 주에 443페이지 나머지 3개 법률, 집합건물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